10여 명의 SS 대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리를 딱 벌린 채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몇 살이지? 건강한가? 병이 있나? 대답을 들은 후 그들의 손가락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두 방향을 가리켰다. 그 신속하고 간략한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가 제3제국의 유용한 일꾼인지 아닌지 판단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남자 96명과 여자 29명이 모노비치와 비르케나우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다른 사람들, 즉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 중 이틀 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우슈비츠 승강장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유대인 수감자의 운명은 나치 친위대 장교의 둘째 손가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링크스, 넌 왼쪽으로. 두, 리스트, 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잠시 동안이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갈 곳을 지시받은 사람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 줌에 죄로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이 한마디의 말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죠.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승강장에 내려서 왼쪽 지시를 받은 유대인들은 곤봉 세례를 받으면서 왼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도 아빠도 왼쪽으로 가는 자기 아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구타와 욕설 때문에 얼이 빠진 채 이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길 끝에는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친위대 대원 하나가 그 앞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각자의 소지품을 현재 위치에 잘 놔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나치의 전형적인 기만술 가운데 하나였죠. 샤워실에서는 물 대신에 사이클론 B 가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온갖 분비물, 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미쳐 죽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죠. 이 참혹한 상황을 정리하는 일은 과연 누가 담당했을까요? 유대인 포로들로 구성된 특수 작업반으로 시체 처리반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이들이 가스실에서 시체들을 끌어내는 일, 시체들의 금리를 뽑는 일, 시체들을 소각로에 넣는 일 등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나치는 결코 험한 일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더럽고 욕지기 나는 일은 모두 유대인 수감자들이 맡도록 조직했죠. 바로 존더 코만도, 곧 특공대라고 불리는 시체 처리 작업반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죽은 시체에서 금리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대원은 샤워실에 들어오기 전 유대인들의 머리카락을 잘랐죠. 이 머리카락으로 나치는 해군 선박이나 잠수함에서 사용할 매트리스와 천을 만들었습니다. 가스실 문이 열리면 시체 처리 작업반 대원들이 들어가 오물로 범벅이 된 사체를 리어카에 실어서 전용 엘리베이터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가스실 위층에 마련된 화장장에 대기하고 있던 동료 대원들이 시체를 받아서 소각로에 넣어서 화장했죠. 남은 재는 수용소 뒤편에 뿌려지거나 비료로 썼습니다. 유대인에게 똑같은 유대인의 시체를 처리하게 한 겁니다. 이게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피와 오물 속에서 뒤엉켜 있고 눈을 부릅뜬 사체들의 모습이 이 사체 처리반 대원들에게는 곧 닥쳐올 자기 자신의 미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갔던 가스실에 가지 않고 살아남은
20%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제2막이 시작된다. 면도기, 비누솔과 가위를 가진 남자 4명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붙잡아 순식간에 머리를 밀고 면도를 시켜버린다. 마침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발이 물에 잠긴다. 샤워실이다. 안에는 우리밖에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세워두는지, 왜 마실 것을 주지 않는지 아무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신발도 옷도 없고 모두 알몸인 채로 발을 물에 담그고 있다. 춥다. 닷새 동안 여행을 하고도 앉을 수조차 없다.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고 서 있어야 하는 상황. 겪어본 사람은 그 수치감에 치를 떨죠. 이렇게 끌려온 유대인들은 옷과 신발이 벗겨져 알몸이 된 채 온몸의 털이 모조리 깎이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는 가축에게나 찍히는 도장처럼 수인 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지죠. 내 이름은 174517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왼쪽 팔뚝에 문신을 지니고 살게 될 터이다. 바로 이때부터 수감자들은 사람이면 응당받아야 될 모든 대우를 거부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간의 조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우리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옷, 신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앗아갔다. 우리가 말을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설사 들어준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수용소 생활의 참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길어진 손톱은 이로 잘라야 했고 발톱은 신발과의 마찰로 잘라야 했습니다. 물이 반인 멀건 죽을 주는데 숟가락은 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힘껏 혀를 내밀어서 죽이 담긴 그릇을 바닥까지 싹싹 핥아 먹어야만 했던 거죠. 하루 평균 성인 남성이 그저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2000이라고 하죠. 수용소에서 지급되는 식사는 800칼로리에 불과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결핍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옆에 동료가 침대에서 죽으면 여러 수감자들은 바지 속에 숨겨두었던 빵 반쪽을 뺏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했습니다. 물질의 결핍은 이처럼 이웃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마저 뺏어갔습니다. 실제로 수용소 생존자들은 그곳에 갇혀 있는 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아예 없다.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 책에서 이것이 과연 인간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히틀러나 나치 친위대 대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인간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강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 책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에서 벗어난 후에도 끝없이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사람으로서 모습을 지키고자 했던 수감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예 없었고 자기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것 때문에 레비는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인간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수용소 안의 모든 과정은 유대인 스스로가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느끼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이
괴테의 책을 읽고 감동할 때 유대인 수감자들은 빵 반쪽을 얻기 위해서 동료를 밀고 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료의 이름을 선별 명단에 몰래 기입하기도 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수감자들이 살아있을 때도 철저하게 파괴된 채 살아가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또 수감자들의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인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를 확인한 거죠. 마치 동물이나 가축을 죽일 때처럼 말이죠. 비르케나우 화장터 굴뚝에서는 열흘 전부터 연기가 나고 있다. 포즈난 게토에서 수송되어 올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게 틀림없다. 젊은이들끼리는 노인들이 모두 선발될 거라고 말한다. 건강한 사람들끼리는 병든 사람만 선발될 거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제외될 것이다. 독일 유대인도 제외될 것이다. 낮은 번호들도 제외될 것이다. 너는 선발될 것이고 나는 제외될 것이다. 집행유예 망상.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대부분 처형 직전까지도 집행을 유예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은 선발을 앞두고 희망이 없는 곳,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선 모든 사람이 이 망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레비는 이 망상을 현실에 대한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태도가 현실에 대한 오판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수감자들 사이의 연대나 저항을 기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수용소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었던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레비는 나치 친위대 대원에 대한 직접적인 증오나 원한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증오는 개인적인 것이고 한 사람에게, 어떤 이름에게, 어떤 얼굴에게 향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이름도 얼굴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멀리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없었으며 접근할 수도 없었다. 나치 체제는 용의주도하게도 노예와 주인이 최소한의 접촉만 하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쥐의 눈에는 이 독이라는 구조가, 이 구조를 만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 독이라는 생활체계 전체를 관찰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가장 악독한 존재는 바로 눈앞에 동족, 힘이 더 센 쥐일 뿐입니다. 거대한 나치 수용소 제국의 가장 말단에 있던 레비에게 베를린 총통실의 히틀러나 친위대 대장 히밀러 같은 거악의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폴란드 수감자를 통해서 유대인 수감자를 통제하고 이 유대인 수감자를 통해서 동료 유대인 수감자들을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역할은 모두 유대인 수감자에게 외주를 주었던 거죠. 강제로. 일종의 분할 통치였던 셈이죠. 유대인 특권층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상은 슬프면서 주목할 만하다. 노예 상태에 있는 몇몇 개인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높은 생존 가능성이 제공되는데 대신 그들은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연대감을 배신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물론 몇몇은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일반 규정을 면제받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밉살스럽다.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는 더 큰 힘이 주어질 것이다. 유대인 수감자들과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선발을 통해 가스실로 보내고 구타하고 힘든 부역을 시키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 수감자였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들을 특권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 특권층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죠. 나치는 담배 몇 개비, 빵 몇 조각을 더 주는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했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같은 처지의 유대인들을 닥달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나치의 계획은 완전 성공했죠. 유대인들은 서로 미워했고 불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의 인간성은 땅에 묻혔다. 혹은 그들 스스로 모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줌으로써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다. 나치에 협력했던 유대인 부역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폴란드 우치 계토의 지도자 하임 룸코프스키입니다. 우치의 왕으로도 불렸던 하임 룸코프스키는 팔을 잘라 내주고서라도 유대인 전체에 몸통을 살린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나치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유대인 경찰대를 직접 조직해서 협력에 소극적인 유대인들을 탄압했고,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강제 이송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는 왕과도 같았던 그가 가진 권력의 허망함은 공개 장소에서 나치 하급 장교에게 따귀를 얻어맞을 때 백일하에 드러났죠. 그리고 룸코프스키와 그의 가족도 결국은 절멸수용소로 이송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한나 아렌트를 비롯한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협력만 아니었다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수는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 그 이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